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심리학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4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우리가 오늘 다룰 교재는 5장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적 상담은 아들러라는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이론이고요. 공부할 내용은 아들러의 생애와 업적, 인간관, 주요 개념, 그 다음에 이 개인 심리학의 상담 목표와 과정, 기법과 적용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신 분은 167페이지를 피세요. 167페이지에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를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 프로이드, 융, 아들러는 심층 심리학을 발전시킨 정신분석학회 회원이고요. 정신분석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융은 프로이드와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어떤 출발은 같았지만 끝에 가서 프로이드가 지나치게 개인의 성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연구의 방향이 그리 몰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분석학이라는 심리학의 그런 한 장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들러도 마찬가지로 정신분석 학파였는데 프로이드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론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간관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의 방향이 좀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을 자아, 초자와 원초아로 구분하는 것에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드대로 행동하려는 것을 에고가 말렸고 또 슈퍼에고에 지나친 어떤 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또 조율하는 능력도 에고가 가졌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였다고 보았던 반면 아들러는 인간의 특성이 서로 갈등을 빚는 관계가 아니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설정된 생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성인 또 통일체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봤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 개의 어떤 기능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여기 표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을 자아, 초자아, 원초아로 구분하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 사이에서 갈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면 아들러는 인간의 특성의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생애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성과 통일체를 형성하는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뭔가 앞으로 좀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들러가 인간을 본 관점이죠. 개인의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개인 심리학이라고 명명해서 성격의 전체성을 강조한 것이 아들러의 그런 연구의 특색이고 전체 색깔입니다. 아들러의 생애와 업적을 보겠습니다. 1870년도 비엔나 근교 펜칭이라는 데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이제 유태인이었습니다. 아들러에게는 굉장히 명석하고 공부 잘하는 잘난 형 지그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러가 연구하는 방향을 보면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출생 순위라든지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학자들을 보면 대개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연구에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개인으로 보면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면 건강 쪽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내가 어떤
외모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관심이 발달하는 거죠. 그것처럼 아들러도 이렇게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특히 형과의 비교에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면서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간의 열등감이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에 초점이 됐고, 그 다음에 출생 순위에 의해서 또 이 가족 안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격이라든지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1873년도에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했고, 그 후에 의사로서 쭉 공부를 하다가 1910년도에 정신분석 학회장까지 이제 역할을 맡고 직임을 맡고 그 연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이드와 조금 연구의 방향이 달라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 여기에서 1912년도에 개인심리학이라는 자기 자신의 그런 하나의 학회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서 이제 갈라져서 나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그 다음에 1935년도에 나치한테 압제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1937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생을 거쳐서 아들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를 보시면 아들러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이제 학자가 뭔가를 하나의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구하는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하나의 학자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출생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두 번째로 나오죠. 여기서도 아들러는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첫째가 전체적 존재라고 봤어요. 사람은 프로이드처럼 의식, 무의식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육체, 적군과 회피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행동, 사고, 감정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내담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담자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게 아들러의 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극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과 육체, 의식과 무의식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인간을 바라봤고, 인간은 목표를 향해 일정한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역동적이고 통합된 유기체다. 우리가 살아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개인 심리학이란 개인이란 라틴어에서 따온 나눌 수 없는 individe, 나눌 수 없는 전체성의 의미를 지닌 개인, 인디비디움을 뜻한다. 그래서 이런 전체라는 의미를 인간에게 이제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인간을 애들러는 사회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프로이드는 부모에게서 나면 그때부터 그 개인이 가지는 어떤 경험이 기초가 되어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문제의 어떤 행동의 원인이든지 개인에 대한 연구가 개인에게다 맞춰졌다면, 아들러는 그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의 삶을 독단적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고 어느 사회인가 소속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소속되어지는 집단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집단에 소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부모님, 형제, 그 가족의 분위기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그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애의 의미가 사회적 관심 안에 놓여 있다고 믿는 것이 아들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을 열심히 발달시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행위는 개인의 우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수함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기여되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는가가 결정, 내가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가가 사회의 관심 안에 놓여 있다고 본 것이 아들러의 두 번째 사회적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목표지향적 창조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다는 지점이 설정되어 있어요. 아들러는 목표, 계획, 이상, 자기결정 등이 인간 행동의 아주 중요한 실체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거기에 근접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들러는 인간을 유전과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내가 처하게 된 환경, 이것이 내가 아무런 저항이나 무슨 결정권, 선택권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가는 행위자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가 아들러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행위자다. 이게 창조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네 번째는 주관적 존재다. 인간은 현상학적인 관점을 수용해서 개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주관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모든 경험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해도 동일한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상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주변 환경에서 받는 자극,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데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공통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라는 생각은 이 구성주의자들의 견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지금 닥친 현상학적인 사실이, 현실적인 사실이 내가 겪은 이 불행을 나의 후대에게, 내 아이들에게 다시 대물림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내 대해서 이 어려움을 끊고 우리 아이에게는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이고 목표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 꼬이고 힘든 일이 반복해서 오는 거야. 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자기 삶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자극이 와도 같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닥쳐도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게 닥친 현상학적인 어떤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인 존재다. 이렇게 본 것이 아들러가 인간을 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부터 아들러의 중요 개념이 나옵니다.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174페이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열등감과 보상기제예요.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찰했어요. 그거는 프로이드도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진 열등감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정신분석 학파였기 때문에 아들러도 열등감이 인간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은 프로이드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인간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열등감과 인간의 정신병리 현상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앞에서 제가 아들러의 그 출생과 가정 환경, 형제 간의 관계를 간단히 소개할 때 그 형에 대해서 지그문트라는 아들러의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들러의 그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잘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던 형과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아들러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면서 형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 상황이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열등 상황을 극복해서 우월의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힘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열등감은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극제 또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한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키 작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힘이 세다. 리더십이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작아서 또래 집단에서 무시당하고 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개인이 가진 열등감이에요. 근데 그 열등감을 뭘로 보상을 해요? 뭘로 극복을 해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탁월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한 어떤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런 열등감은 그것을 보상을 통해서 우월한 존재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본 게 아들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17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 얘기집 앞에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월을 추구해서 궁극적, 부정적 경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어떤 경향과 부정적 경향이 대립을 합니다. 초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인상과 경험, 제가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개인의 우월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애들러가 사람을 보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우월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신의 열등감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열등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절대적 안전과 우월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깊이 몰입을 돼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위에 있다는 거짓 신념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굳어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으로 굳어지는 위험한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월 컴플렉스는 정상적인 우월성 추구와는 다른 것으로 강한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감추려는 하나의 위장술 또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다. 그에 왜곡된 보상 노력은 열등감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한다. 나의 열등감을 속이기 위해서 또 다른 그것을 덮는 다른 거짓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과도한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계속 크게 굳어져 가는 것,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적 목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지각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일단 그들의 무의식적 목표나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애들러가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내놓은 학자지만 출발은 정신분석학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융이나 프로이드, 애들러가 정신분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 이론에 나왔던 무의식적 목표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이 애들러의 이론에도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배경에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목표나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이해는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 프로이드의 결정론과 아들러의 목적론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목표는 현재에 경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미래에 투사되는 동기화되고 주도하는 가상적인 것이다. 목적론에다 가상적 개념을 덧붙여 심리적 사건의 내적 주관적 인과관계의 원리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현실적인 것이다. 아들러의 가상적 목적은 비록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목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말이 어렵죠.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러의 목적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도 성취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목표가 뭔지 확실하게 모르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 자체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아들러의 그런 가상적 목적은 비록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목적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론적 목적론은 우리가 너무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들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뭐 가리키거나 양육하는 부모나 이런 어른의 입장에서 보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들과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행동적인 측면에선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최소한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의 변화는 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방향조차도 설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상적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보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실의 내가 얼마나 행동적인 측면에 도움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느냐에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게 가상적 목적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단지 협력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사람은 개인은 공동체와 묶어야 돼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변 환경과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문제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한 열등의식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뭐가 내가 어떤 분야에 열등감이 있는지 선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몰라도 항상 뭐인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을 지닌 인간이 사회적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받지 못하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들러는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관련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불안하게 되고 소속감을 느낄 때 인간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욕구 단계 설명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과 인연을 맺고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성 그리고 한계성에 대한 다른 인간과 맺는 인연이 너무 중요하고 인류의 생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두 이성의 만남. 그래서 이거를 애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 가지 과업이 있는데 하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뭐 한 달 출근해서 얼마의 월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증명해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고 그래서 성취감이라든지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나에게 보상이 따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한 집단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발전되어 나가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에게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우정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내가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지원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인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인간관계 우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들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생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것도 인간의 과제다. 이건 굉장히 방대하고 큰 문제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러는 굉장히 이걸 폭넓게 봤는데 나는 죽죠. 사람들은 다 내가 죽는 거 알아요. 유한한 존재고 언젠간 내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비슷한 존재가 내 삶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나에게서 유전자를 받고 생김새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취향이나 어떤 능력이 가장 나를 많이 닮은 존재를 이 땅에 남겨놓고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가 아니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들, 유기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민들레 꽃이 졌을 때 꽃만 지는 게 아니라 홀씨를 바람에 훅 날려서 꽃씨를 가능한 한 멀리 퍼뜨려서 또 그것에 씨앗이 떨어져서 또 꽃을 피우는 것. 이거는 생명체들이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삶의 과제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들러가 인간을 보는 어떤 중요 개념, 공동체감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 양식이라는 거 있죠. 생활 양식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 또는 완전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창조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생활로 보통 4 내지 5세에 그 틀이 형성되고 그 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신분석 이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아이들이 항문기, 구강기, 남근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무의식에 녹아있다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된다라고 설명한 거와 맥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래서 4살 영유아기까지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느냐가 인생의 거진 모든 것의 기초는 이때 만들어진다고 아들러도 봤습니다.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생활 양식은 개인의 창조물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뒤에 가서 근데 우리 앞에서 융을 공부할 때 융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영아기, 유아기에 만들어진 개인의 그 개별성, 독특함이 평생에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것이 정신분석학파의 이론인데 융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중년기에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는 비슷한데 기초는 비슷한데 약간 연구의 방향이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자가 또 다른 정신분석에 관련된 아니면 인간에 관련된 연구 학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를 보세요. 183페이지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애들러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다루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맨 앞에서 굉장히 형제가 많다 그랬죠. 4남 3녀라고 그랬나요? 7남매 가운데에서 아들러가 컸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형제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를 보면서 불만도 있었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생 순위에 따라서 가족 구조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거 보시면 가족 구도는 가족의 사회 심리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성격 특성들, 감정의 유대, 출생 순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지배와 복종, 연령 차이, 성, 가족의 크기 등이 가족 구도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가족끼리의 성격도 달라요. 또 서로 한 가족이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첫째하고 막내하고 친할 수도 있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형제 간에서도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교류되어지는 형태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형제끼리도 유난히 친한 형제가 있잖아요. 또 말이 잘 통하는 형제가 있고 난 쟤만 보면 짜증이나 하는 그렇게 감정이 또 교감이 잘 안 되는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이런 감정에 유대하는 형태도 다르고 출생 순위는 당연히 다르죠. 첫째서부터 막내까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지배와 복종. 형이 명령하면 동생들은 따라야 되고 아니면 형제 중에도 굉장히 고집이 세거나 정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열애를 시켜놓는다든지 이런 가족 간의 독특함, 그 다음에 연령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연년생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된다.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을 보면 첫째 마지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폐위대 왕이에요. 폐위당환왕.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마지들이 태어났을 때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였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나한테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동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리더십, 책임감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이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첫째니까.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랑과 관심이 바로 동생한테 옮겨가잖아요.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폐위된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좋은 편인데 고집이 세거나 너무 주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다. 둘째는 마지의 성취에 도달하는 발견을 하거나 다른 의도를 통한 중요한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 마지의 심리적 위치와 경쟁을 해야만 한다. 무슨 소리냐면 태어나 보니까는 힘을 가진 형이, 언니가, 누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거기 비율을 맞춰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예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들은 눈치가 빨라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나 중간의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적응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능력이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 아이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거나 하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고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조종자나 평화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요. 셋째 이와 그 아래 아이들은 관심의 중심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른들은 보면 부모님들도 첫째를 낳았을 때와 둘째를 낳았을 때가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를 낳았을 때는 부모님들도 젊고 어설퍼요. 근데 둘째, 셋째가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길러본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나이도 좀 먹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게 말하면 여유롭게 키우지만 나쁘게 말하면 관심 밖이에요. 알아서 다 잘 크는 거라는 식으로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제와 이걸 나누거나 협력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아들러가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맞는 이야기 또 아이들의 성격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아들러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데에는 목표와 과정이 있는데요. 상담의 목표는 상담자를 병든 존재나 치료받아야 할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도 증상 제거보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잘못된 생애 목표와 생활 양식을 수정해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타인과 동등한 감정을 갖고 공동체감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상담의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열등감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이걸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독특한 생활 양식은 뭐가 있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독특한 생활 양식은 뭔가를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수정해요. 중간에 이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시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공동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 4단계 있는데 1단계는 관계 형성의 단계. 모든 상담에서는 1단계는 관계 형성의 단계예요. 라포 형성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되어야 되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1단계. 2단계는 그 내담자가 여태껏 살아왔던 생활 양식을 결정한 동기나 그동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물론 내담자의 신념이나 정서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자가 그것을 분석해주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그 내담자의 생활 양식 탐색의 단계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면 통찰의 단계가 되겠죠. 내담자의 잘못된 목표와 자기 패배적 행동을 깨닫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통찰의 단계. 마지막이 문제 행동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안들을 고려해서 변화를 실행하도록 돕는 재정향의 단계다. 이렇게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상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러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들러의 제자들이 그 후학들이 아들러의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법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들러에게는 이런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거의 아들러의 기법은 한 10가지 정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질문 기법. 많이 질문을 해서 전통적으로 이거는 모든 상담에서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해서 분석하는 거죠. 내담자를 분석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생각을 나에게 이야기하도록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질문 기법이라고 해요.
단추 누르기 기법이라는 건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창조하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기법인데 2개의 단추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단추를 누르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행복했을 때 자, 2개의 누름 단추를 드리겠습니다. 행복 단추와 우울 단추인데 당신이 행복 단추를 누르면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우울 단추를 누른다면 불쾌한 생각과 불쾌한 감정을 누를 것입니다. 이건 정신분석 이론하고 좀 거기 기법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가 양쪽에 2개의 단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치밀고 너무너무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분풀이를 하고 싶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런 부정의 감정을 누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전달을 해주고 이런 기법을 쓰는 것을 단추 누르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때는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이런 일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할 때는 행복 단추를 누르면서 감정 전달하는 거죠. 스프의 침 뱉기.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내가 떠난 우물에다 침 뱉는다는 얘기는 우리 들어봤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스프의 침 뱉기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자꾸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지 말아라. 개인의 이전의 행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다시 안 볼 것 같이 우물에 침 뱉는다라는 그런 살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를 단절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것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돼요. 다시는 내가 과거에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을 갖고 후회를 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과감히 스프에 침 뱉고 다시는 그거를 돌아보지 말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 적용 방법이죠. as if,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 마치 내가 무엇인 것처럼 내담자가 바라는 행동을 실제 장면이 아닌 가상 장면에서 해보는 것.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이렇게 as if라는 것은 굉장히 이 애들러 이론 중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도 드러났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친구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거. 내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나에 대한 어떤 대접에 속으로만 화를 끌리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저항하거나 말대꾸하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이 왔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시어머니인 것처럼 한번 말을 해보고 아니면 입장을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속에 있는 것을 실컷 쏟아부어내는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상담에 관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과제 설정하기. 바람직한 행동이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실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의지가 굉장히 좀 약한 사람, 그래서 한 번에 무슨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작게 단위를 잘라서 그것을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긍정적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하고 실천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부터 조금 더 나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것, 과제 설정하기,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자기 포착하기,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역설 기법이라는 거 있고 바라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 실시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행동을 제거하거나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 초기 기억, 꿈의 분석은 아들러는 꿈을 인간 정신의 창조적 활동이 낳은 결과물로 보고 꿈을 꾼 사람이 지닌 생활 양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이드 이론에서 나온 거죠. 꿈의 분석은 아들러도 정신분석학과였기 때문에 아들러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죠. 갖다가 자기도 이거는 우리 같은 아들러의 이론이 나는 굉장히 좋고 맞다고 본다라고 해서 여기 자기 이론으로 근데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러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아들러의 제자 후학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좋은 것은 갖다가
개인 심리학에서 기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격려하기. 격려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장 강점이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건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후회도 해요. 근데 이 대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을 보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인내하고 힘들었고를 상담 과정에 내놓으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어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강화를 해줌으로써 스스로가 힘을 얻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찾아나가는 이것을 격려하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빠른 속도로 했지만 역시 개인 심리학도 40분이 넘어갔네요. 그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인 심리학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또 상담에 적용을 해보면 상담자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적용하기 좋은 그런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정말 상담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 나의 성향에 맞는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저는 인간 중심이나 이 개인 심리학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 사례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은 효과도 많이 있으니까 상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확인서는 6주차 4월 18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은 6주차에 또 일주일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